여러분들 지금 스파트 강, 두 번째 스파트 강 오늘 한번 같이 봐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좀 잘못되어 있네. 요거 투인데 원으로 잘못되어 있네. 투.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문제 분석해가지고 해결책 찾는 거. 요거 우리가 길다 잡다죠. 요것이 원리로 보면 길다 잡다인데, 요 길다 잡다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연경대. 요 부분. 자연경대는 뭐예요? 지금 가지수가 정해졌을 때 그 가지수를 어떻게 채우냐. 그래서 그 내용을 쪼개는 방법이 바로 자연경대인데, 이 두 가지 것을 한번 배워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대로 한번 그냥 구상을 해보세요.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문화의 특징, 학교 조직문화의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러면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 두 가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6개잖아요. 6개인데, 요거 초등용 구상형이에요. 초등은 이런 식으로 5분짜리 문제예요, 이것이. 5분짜리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6개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짜리 문제가 아니라 각 응시하는 지역마다 좀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이 됐든가 하면 2분 30초가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그냥 간략하게, 전개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점이 뭐냐, 조직문화의 두 가지 특징, 여기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여기로 연결되고 이것이 또 여기로 연결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 조직문화의 특징 두 개, 그것이 어떤 건가 한 30초 내가 여러분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좀 한 1분 정도 충분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직문화의 특징 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딱 집어보세요. 조직문화의 특징. 아니, 지금 본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첫째. 첫째, 학교 조직 문화 특징으로는 독립성입니다. 각자 이게 독립성? 네. 독립성. 그다음 두 번째. 둘째는 자, 두 번째 다른 거 조금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어? 한번 그냥 말만 해봐. 이거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뭐 이 이외에 다른 거 있다면 이 이외에 다른 거. 협력이 부족한. 협력이 부족하다. 적극성이 부족한 문화이다. 적극성이 부족하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조직문화 보면 제일 많이 봤던 것이 이제 학교 조직문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여야 된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관성의 입각에서 자율성, 관계성, 성찰과 개선, 이 자관성의 원리 입각에서 지금 자율성 뭡니까? 적극적 참여죠. 예? 그 다음에 관계성 뭐예요? 소통과 참여, 소통과 협력. 그래서 아마도 이런 류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조직문화 보고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즉, 어떤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혹은 변화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혹은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관성에서 이 자율성 부분에서 적극적 참여, 이 부분이 많이
그 제시문에 녹아져 들어 있고,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 이 부분들을 뭐 항상 요건 항상 거의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 평가원 뭐 어느 쪽이든지 다 마찬가지. 학교 문화는 뭐냐?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이건 100%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문제의 특징을 보면 어쨌든 이제 요구사항을 보면 특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문제점 해결책은 아무튼 180도로 뒤집어야 된다. 길다 짧다. 이걸 잘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제시문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1, 2, 3로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조직문화의 특징을 2가지 찾으라고 그러는데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네.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때 구조화 해놓으면 그냥 원에서 하나, 투에서 하나, 아니면은 이 2가지에서 공통된 거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3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지. 그러면 3개가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거나 3가 다르거나, 아니면 1에서 뭔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면 2, 3에서 또 다른 걸 발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핑을 한다고 하면. 그럼 문제를 쭉 한번 봐봅시다. 자, 부임해서 단임을 맡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부임해서 단임을 맡았어. 묻고 싶고 조언도 얻고 싶은데 뭐 자신의 반에서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다른 선생과 의견을 공유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가 그랬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서로 그 의사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기출해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뭐 자신의 반에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떤 교육 활동에서 열심히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 거죠. 그거 봅시다. 동학년 동료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좋은 교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제 수업 방식 참견하는 게 불쾌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역시 뭐냐면 여기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와. 근데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통 쪼개고 협력 쪼개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소통을 통해서 형성된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손발을 맞추는 협력을 하니까 쪼개기는 어려워. 똑같네. 지금 나오는 거야. 세 번째 보면 동기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공개 수업 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성, 자신 자체도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유심히 봐봐. 이것도 소통과 협력인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2개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소통과 협력인데 조금 더 유심히 보면은 뭐냐?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는데 인성까지도 평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 평가 자체가 평가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 평가를 좀 이상한 방향까지 하더라. 공개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우리가 요새는 수업 나눔이라고 그러죠. 수업 나눔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료 장학 입장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서 좀 인신 공격성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걸 하나를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예시 답안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과 2는 소통과 협력이 부재한 학교 문화의 특성을, 3은 불안을 유발하는 평가 중심의 학교 문화를 하고 있어요. 왜곡된 그 평가를 하는 학교 문화. 뭐 그렇게 표현해. 어쨌든 평가가 뭔가 좀 이상하다, 야. 평가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학교 조직 문화의 특징에서 소통과 협력이 없는 조직 문화, 이렇게 가야 돼. 아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독립성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뒤로 연결하기가 좀 힘들어. 독립성이 강해. 선생님이 그랬어. 그 문제점이 뭐야? 사실 독립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 그래, 소통과 협력이 소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못 끄집어냈잖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통과 협력이 없는 학교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성, 개인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견 교환, 협력이 부족, 의견 교환이 없죠. 그 다음에 협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쨌든 소통과
협력이 없는 학교 조직 문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간다. 혹은 개인 중심적인 학교 문화,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러면 교사 개인의 뭐 독립성이 강한 뭐 학교 문화, 뭐 비슷한 말이겠지. 근데 쉽게 표현하면 소통과 협력이 없는 학교 문화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점은 이렇게 소통과 협력이 부재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저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즉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더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놓치게 돼서 오히려 교사 전문성 발달에 그 발달을 이렇게 막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쩌냐? 이제 소통과 협력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징에서 보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바꿔서 요거 길다면 요거 짧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래되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 이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통과 협력이 중심의 학교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냐? 학교 전육 문화의 특징, 평가 중심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교 조직 문화. 그러면 이제 그 공개 수업에서 이제 교사 개인이 평가받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이렇게 어떤 개인까지도 이렇게 개인의 인성까지도 평가하는 그런 불쾌감을 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면서 업무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하든 해결 방안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평가가 아닌 성장 중심의 공개 수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평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그래서 수업 나눔의 날 요거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교사들이 서로 피드백 주고 받으면 수업 전문성을 학교에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장 중심의 공개 수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좀 이렇게 까다롭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구조화야. 되게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서 두 개를 찾아라. 이런 경우 요 케이스를 보고 앞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기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알겠어요? 보통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소극적이다고 하는 문제점을 나오는데 그것은 안 나와요. 여기 안에서. 딱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아무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거고 좀 특기에서 내가 물어봤고 요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풀어봤을 것 같은데 공통 강의에서 풀어봤을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요것만 보고 요것도 이제 답을 찾아보십시오.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참고로 요 문제는 거의 초등 선생님이 못 풀었던 문제, 완전히 헤맸던 문제. 왜냐?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즉답형이거든요, 지금. 생각해서 키워드만 딱 잡아가지고 네 개를 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요것은 이제 좀 힌트를 드리면 네 가지를 쪼개는 때 여러분들은 네 가지로 지금 내가 답변을 해야 돼? 그럼 무조건 거기에서는 무엇을 자연경제시를 딱 머리에 떠올리고 자관성으로 되냐? 그 다음에 영역으로 되냐? 그 다음에 정책으로 되냐? 대상으로 되냐? 혹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야 되냐? 이걸 딱딱딱 굴려보면서 가장 유용한 틀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봤어. 이제 문제도 다 봤어. 선생님, 뭘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자연경제시에서. 모르겠어요. 자, 옆에 선생님, 뭘로 접근해야 돼? 마이크 갖고 가지 마. 그냥 대답해. 뭘로? 저는 그 인지 정서 심리 행동 이렇게 접근해요. 인지, 정서 정의적인 거. 네. 행동. 행동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심리 심리하고 정서는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래서 재밌네. 그럼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해? 근데 활용해야 되는데. 가져야 될 태도. 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그 학습에 대한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태도? 학습에서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태도? 정의적인 것을. 사실 저 네 가지 일단 생각하고 그 뒤에 생각 중이었어요. 선생님, 자영정대 시에서 뭘 사용해요? 자관성? 어? 자관성? 자관성이 3개밖에 안 되는데, 뭔, 자관성? 반성? 자관성, 아니, 그러면 자관성이 봐봐. 적극적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협력, 마지막에 성찰과 개선인데, 그 뒤에 또 반성을 붙여? 이건 뭐냐면요. 이건 대상이에요, 대상. 예, 교육에 활용하는데 가져야 될 태도잖아요. 그럼 대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상하면 학생이 있잖아요. 학부모 있잖아. 알겠어요? 학생, 학부모, 또 뭐예요? 교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 지금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 근데 교사가, 여러분 봐서요. 교사가 쪼개지면 어떻게 쪼개져요? 자신. 그렇지. 셀프,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동료 교사. 그 다음에 관리자.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교사를 쪼개면 어떻게 쪼개어요? 셀프하고 동료 교사 쪽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셀프는 어쩌냐면 자기가 지금 사교성이 좋다고 봤잖아.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다르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평소 관찰했던 것이 옳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요거 제일 전문가가 누구야? 전문 상담 교사야. 전문 상담 교사. 요거 지금 이 초등 문제니까, 요 문제, 이거 볼 때는 사교성 엄청 좋게 나왔던데. 나 심리검사 해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도저히 궁금한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뭔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를 활용을 해야 돼. 알겠어요? 학부모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자신의 관찰과 검사 결과가 왜 다른지 원인을 고찰해서 이제 조치하는 태도를 취한다. 어쨌든 길게 말했어. 이걸 뭘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렇게라도 늘어갖고 자신의 관찰, 검사 결과가 왜 다른지 한번 이렇게 이제 검토해보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관찰이 잘못될 경우, 이제 검사 결과 잘못된 경우가 있죠. 뭐 이런 말을 빼버리고 자신의 관찰 과정을 분석해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시정한다. 또 혹시 심리검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 오류가 없는 점검에서 이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알겠어요? 왜 내가 관찰한 것과 그 다음 심리검사 결과가 다른지 그 성찰해보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관찰을 잘 못했다고 하면 시작을 하고 또 검사나 그 결과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또 시정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문 상담 교사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태도를 취한다. 전문 상담 검사, 심리 검사 분야에 전문 식견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지, 전문가님.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리검사 결과를 어찌 해야 되냐. 생활지도와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리검사를 하는 이유는 학생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쩌냐. 그러면은,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태도를 표한다.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에게 가정생활을 물어보고, 이제 검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부모하고 협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보라, 훈련을. 쪼개야 된다. 쪼갤 때 적절한 것을 이렇게 쪼개야 돼. 그래서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봐야 돼.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즉답용으로 풀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리고 훈련이라도 해놔야지. 좋은 문제니까. 이렇게 대상으로 풀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항상 보면 많은 부분이 대상으로 풀려요. 자연경대 부분에서 대상으로 이렇게 풀리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 봅시다. 이 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자신의 생각을 첫 번째, 두 번째 순위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것을 답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상으로 해서 보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학생을 첫 번째 순위는 학생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순위는 어떻게 했어요? 학부모를 존중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순위는 동료 교사를 존중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거든요. 보면은 굳이 순위를 정한다면 어쨌든 학생 존중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학부모 존중,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동료 교사 존중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상으로 쪼개라. 대상이 대상 그걸 기억해 가지고 여기 좀 대략 난감할 때 대상을 한번 찔러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리는 그런 자물통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뭐고요? 요것도 대상으로 어떻게 가야 돼? 그 다음도 풀어봐. 박 교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렇게 시작했지. 자, 대상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와요? 학생, 학부모, 어. 동료교사.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 이제 태도하고 그렇게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연결시켜보면, 어떠냐. 이제 선배교사의 조언에 따라서 방과 후에 남아서 자습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교사의 조언을 교육적으로 성찰해보는 태도를 가졌어야 된다. 이제 왜냐? 이유를 대라겠으니까 반드시 돼야 돼.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 교사는 선배교사 조언을 그냥 맹종해서 제시변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선배교사의 조언은 경청해야 하지만 그 조언이 교육적인가를 곰곰이 따져보는 그런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갔어요. 두 번째, 학생과 소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학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선배교사의 조언에 따라 학생에서 준 벌을 주었지만 학생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학생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죠? 개겼다고. 따라서 박 교사는 이제 벌을 주기에 앞서, 자, 요것은 학생과 소통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학생한테 이제 벌을 준 것이 잘못된 벌을 줄 때는 합당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이 벌이 합당한가, 알겠어요? 학생에게 벌을 줄 때는 그 벌이 학생에게 적절한가를 따져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자, 벌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긍정훈육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긍정훈육법. 긍정훈육법은 인지주의하고 인본주의가 결합된 훈육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의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긍정훈육법이고 하나가 회복적 생활교육이에요. 그럼 긍정훈육법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많이 겹치긴 하지만 긍정훈육법의 특징은 감정에는 친절하고 행동에는 단호하라.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이고 그런 내용들은 긍정훈육법의 내용은 여러분 칸센맵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답변하는데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다 모르더라도 이걸 꼭 알아요. 벌을 주기에 앞서 수업 시간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거 안 맞는데. 자, 보면은 벌을 주기에 앞서 수업 시간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규칙을 어디서 어떤 벌칙보다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는 태도로 가져야 한다. 자, 한번 봐봅시다.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자. 자습을 하게. 여기는 그거 정확히 안 나오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소통하는 태도로 가졌어야 된다. 따라서 학생은 벌을 주기에 앞서 수업 시간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규칙을 어기서 어떤 벌칙을 받아야 할지 이제 충분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긍정훈육법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벌을 줄 때, 이제 그래서 벌을 줄 때는 반드시 이 잘못한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벌을 줘야 돼. 연결된 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벌을 줄 때도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된 벌을 주되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떤 자율성이 손상이 안 돼. 그럼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을 자연스럽게 수용을 한다고.
알겠죠? 일단 벌을 주기 그러니까 규칙으로 여기서 벌을 주기에 앞서서 인지적으로 충분하게 이 벌이 왜 중요한지 알려라. 그래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라. 그다음 벌을 줄 때는 어쩐다? 그 잘못한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벌을 줘라. 알겠어요? 엉뚱한 벌을 주면은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았는데 자습을 지켰어요. 그럼 뭐 그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제 불만을 품게 돼 있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벌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벌을 줘라. 이런 것들이 긍정훈육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와 협의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박 교사가 벌을 주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박 교사 학부모가 먼저 학생 문제 행동을 알리고 줄 벌을 협의하는 태도를 가졌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면은 그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대상으로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있는가 찾아보고 찾아보면 금방 여러분들 쉽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그 스파트 강은 하나 첫 번째는 문제점 해결책 구조를 찾아봤는데 좀 특이한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그 제시문이 그 문제점의 가지수와 딱 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잘 살펴서 문제점을 규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에 본 것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라 할 때 그걸 잘 쪼개야 될 텐데 그 가지수에 맞춰서 그게 쪼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다? 대상이다. 자연경대를 해보되 마지막에 대. 요것에 주목을 하고 쪼개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알겠죠? 네, 쉬었다 합시다.